사장님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사람이 성공하면 보통 활기가 생기고 말투도 밝아지고 표정도 부드러워진다. 그런데 우리 사장님은 정반대였다. 성공이 커질수록 얼굴빛이 어두워지고 말투가 짧아지며 웃음은 늘었지만 눈빛은 더욱 비어갔다. 나는 그때까지도 그 변화가 얼마나 비정상적인 것인지, 그리고 왜 하필 나였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내 손바닥에 있는 생명선이 누군가의 눈에 대가로 보일 거라곤 상상도 못했다. 우리 회사는 작은 온라인 유통사였다. 계약도 적고 투자도 없고 사장님은 능력은 있지만 평범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사업이 거짓말처럼 뛰기 시작했다. 계약 하나가 성사되면 그 뒤로 5개가 따라붙고 투자자들이 먼저 연락했고 경쟁사들이 사장을 피했다. 모두가 사장님의 운이 터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그 운이 너무 빠르고 너무 집중되어 있다는 게 이상했다. 마치 누군가가 뒤에서 억지로 밀어주는 것 같았다. 퇴근 준비를 하던 날 사장님이 나를 부르더니 말했다. 내일 나랑 같이 갈 데 있어. 그 말투는 명령 같지도 않은데 이상하리만큼 강했다. 나는 어디냐고 물었지만 사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너는 특별하니까 데려가는 거야. 처음엔 칭찬인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칭찬이 아니라 선택이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나에게 생명이 걸린 일이었다. 다음 날 사장은 검은 SUV를 타고 나를 데리러 왔다. 차는 서울 외곽을 빠져나가 산길로 들어섰고 길은 점점 좁아지고 구불거렸다. 나는 이상한 추위를 느꼈다. 에어컨은 꺼져 있었는데 날이 점점 차가워졌다. 내가 온도 조절 다이얼을 만지려 하자 사장은 즉시 손을 밀어냈다. 그거 건드리지 마. 순간 나는 설명할 수 없는 이질감을 느꼈다. 사장은 내게 화를 낸 것이 아니라 어떤 규칙을 지키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리고 산 정상에 가까워질 무렵 사장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오늘은 좀 많이 필요하겠지. 그 말은 내가 듣지 못했어야 하는 말이었다. 산길 끝 지점에 붉은 기와를 얹은 작은 집이 있었다. 집은 폐가처럼 조용했지만 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촛불 9개가 원형으로 놓여 있었고 그 중앙에 무당이 앉아 있었다. 나는 무당을 보는 순간 숨을 잘못 들이킨 것처럼 몸이 굳었다. 얼굴은 비정상적으로 창백했고 눈동자는 검은색이 아니라 물빛처럼 흔들리는 회색이었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존재감이 너무 강해 공기가 휘는 것 같았다. 무당은 나를 보더니 입꼬리를 천천히 올렸다. 오늘 건 즐기겠네. 그 말은 분명 나를 보고 한 말이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사장은 내 손목을 잡아 무당 앞에 내밀었다. 무당은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렸다는 듯 내 손을 잡았다. 손이 끈적하게 차가웠고 마치 젖은 비닐 같은 감촉이었다. 무당은 내 손바닥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다. 그러다 낮고 길게 말했다. 생명선이 참 길구나. 이런 건 흔치 않지. 사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제가 말했잖아요. 운이 강한 애라고. 무당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내 생명선은 스스로 오래 버틸 기운이 있다. 그래서 잘 나가기도 쉽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 데는 몇 분이 걸렸다. 무당은 내 생명을 기운으로 보고 있었다. 사장은 내 반응을 보지도 않고 말했다. 대가로 주시죠. 그 말은 너무 부드럽고 너무 익숙하게 들려서 더 소름 끼쳤다. 의식 준비를 하던 무당은 내게 대꾸도 하지 않고 중얼거렸다. 이런 생명선은 사장 같은 사람을 오래 살게 해주지. 그 말에 나는 사장을 바라봤다. 사장은 천천히 말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 운도 없고 성공도 없고 늘 막혀 있었지. 그는 마치 자기 인생을 설명하듯 담담하게 말했다. 근데 나 같은 사람도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 대신 누군가가 조금 덜 가지면 돼. 나는 입이 열리지 않았다. 처음엔 먼 친척을 데려갔어. 다음엔 거래처 직원. 그 다음엔 회사 직원들. 사장은 태어났다. 그 사람들은 오래 못 버티더라고. 근데 너는 오래 버틸 것 같아. 그 말은 곧 이렇게 들렸다.
너는 오래 죽지 않을 테니까. 내가 내 생명선을 오래 써도 된다는 뜻이었다. 무당은 촛불을 모두 모아 중앙에 두었다. 바람이 없는데 불꽃이 계속 위로 찢어지듯 흔들렸다. 무당은 내 손바닥 위에 손을 올렸다. 그 순간 손바닥이 익어가는 것처럼 뜨거워졌다. 그리고 나는 보았다. 내 손바닥에서 가느다란 빛이 뽑히는 것을. 실처럼 얇고 길게 뽑혀나오는 생명 기운. 그 빛은 천천히 사장에게 흘러들어갔다. 사장은 숨을 깊게 들이쉬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역시 이 친구 거라면 1년은 더 버틸 수 있겠네. 무당의 말에 사장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나의 생명선은 누군가의 수명 연장 재료였다. 촛불 하나가 스스로 꺼졌다. 그리고 그 순간 사장 뒤에 있는 무언가가 보였다. 사람 형태이기는 한데 얼굴은 흐릿하고 눈은 텅 빈 구멍처럼 비어 있었다. 몸은 검은 물이 사람 모양을 한 것처럼 출렁였다. 그 존재는 처음에는 사장을 감싸고 있었지만 서서히, 정말 서서히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물속에서 들리는 듯한 목소리가 뚝뚝 떨어졌다. 따뜻하다. 그 순간 무당이 다급하게 외쳤다. 고개 돌리지 마. 얘는 아직 내 거 아니야. 하지만 그림자는 이미 나를 향해 손을 뻗고 있었다. 사장 뒤의 그림자가 나를 향해 고개를 돌린 순간 방 안의 모든 촛불이 동시에 흔들렸다. 바람이 없는데도 촛불은 옆으로 쏠리며 마치 누군가 강제로 끌어다 놓는 것처럼 일제히 기울었다. 무당은 갑자기 바닥을 손바닥으로 쫙 내리쳤다. 붉은 천 아래에서 작은 먼지와 흙이 튀어올랐다. 안 돼. 아직 연결되면 안 돼. 돌아가. 하지만 이미 뭔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내 손바닥에서 빠져나가던 가느다란 빗줄기가 흔들리더니 실처럼 떨며 방향을 바꿨다. 사장에게 향하던 그 빛은 이번엔 그림자 쪽으로 흘러갔다. 그림자가 그것을 받아먹듯 흡수하자 뼈가 부러지는 것 같은 짧은 소리가 공간에 퍼졌다. 사장은 기겁하듯 외쳤다. 아니야, 아니야. 그건 내 거야. 내 거라고. 그러나 그림자는 마치 그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무시했다. 관심은 오직 나에게만 향하고 있었다. 그림자가 천천히 팔을 뻗자 내 몸이 무겁게 당겨졌다. 발목을 잡히지도 않았는데 뒤로 끌려가는 느낌이 들었다. 마치 땅속에서 손이 올라와 내 그림자를 잡아당기고 있는 것 같았다. 사장은 비명을 질렀다. 빨리 끊어. 저 애한테 연결되면 나한테 못 돌아온다고 했잖아. 무당은 사장을 노려보며 중얼거렸다. 그러게. 넌 욕심이 너무 많아. 내가 감당할 기운도 아니었는데. 그러더니 나를 향해 말했다. 넌 잘 들어. 이건 너 때문이 아니야. 내 생명선이 너무 강해서 벌어진 일이야. 강한 선을 가진 사람은 이런 걸 끌어들인다. 나는 숨이 턱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 탓도 사장 탓도 아닌 그냥 생명선이 길다는 이유로 이런 상황에 끌려온 것이라는 말. 그 말이 가장 무섭게 다가왔다. 12. 깨달음.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사장이 왜 나를 데려왔는지, 왜 무당이 나를 보자마자 질기다고 했는지, 왜 사장이 너는 오래 버틸 거야 라고 말했는지. 생명선이 길면 베어가기 쉬운 재료가 되는 것이다. 사장의 성공은 자신의 운이 아니라 남의 생명선에서 잘 나온 기운으로 임시로 이어붙인 것이었다. 그렇게 붙인 기운은 시간이 지나면 떨어져 나가고 그러면 또 다른 기운을 잘 나와야 했다. 그 다음 희생양으로 선택된 사람이 나였다. 무당이 갑자기 촛불 하나를 손으로 움켜쥐고 꺼버렸다. 뜨거운 연기가 솟구쳤고 방 안의 공기가 빠져나간 듯 꺼졌다. 그리고 무당이 외쳤다. 지금 뛰어. 지금 아니면 못 뛰어. 그림자 완전히 자리 잡기 전에 뛰어. 나는 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몸을 돌려 뛰었다. 문을 열고 바깥 공기가 닿자 폐 깊은 곳까지 뜨거운 숨이 들어왔다. 뒤에서 무당이 사장을 붙들며 소리쳤다. 내가 욕심을 부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건 너한테 맞는 기운이 아니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린 무당의 말. 넌 계속 달아나야 한다. 그 말이 무슨 뜻일까? 그림자가 나를 따라온다는 뜻일까?
아니면 이미 무엇인가 내 생명선에 남아버렸다는 뜻일까? 나는 도망쳤다. 그날 밤 나는 회사 대표 메일에 사직서를 보냈다. 다음 날 사장에게 전화가 수십 통 왔다. 카톡에도 계속 메시지가 남았다. 얘기 좀 하자. 너 때문에 끊겼어. 책임을 져야지. 돌아와. 널 아직 완전히 놓지 않았어. 마지막 메시지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 생명선. 아직 다 못 가져갔어. 그 문자를 본 순간 전신에 소름이 돋았다. 며칠 뒤 집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데 온수기가 켜져 있음에도 물이 갑자기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등 뒤에 물이 떨어질 때 피부 위에 누군가의 손바닥이 닿는 느낌이 생겼다. 사람 체온도 아니고 완전히 차갑지도 않은 그 기묘한 온도. 나는 그대로 샤워기를 떨어뜨릴 뻔했다. 침대에 누우면 방 천장에서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 같은 작은 소리가 난다. 하지만 집 안엔 물 새는 곳이 없다. 더 무서운 건 내 그림자가 밤마다 조금씩 길어진다는 것이다.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그림자가 늦게 따라오고 어쩔 때는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킨다. 퇴사 후 약 2달 뒤 동료에게서 전화가 왔다. 사장님 죽었대.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동료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근데 죽은 모습이 너무 이상해. 사장은 방 안전체를 긁어대며 미친 듯이 발악한 상태로 발견됐다. 벽, 문, 바닥에 손톱 자국이 남아 있었고 마치 방 전체에서 누군가에게 쫓긴 사람처럼 보였다. 그리고 결정적인 말. 죽기 직전에 내 이름을 계속 불렀대. 나는 핏기가 사라졌다. 그리고 사장님 손바닥이 새까맣게 타들어간 것처럼 변해 있었대.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손바닥 생명선을 베어가던 그 의식이 떠올랐다. 사장이 죽은 것은 어쩌면 그 기운을 더는 붙잡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그 기운은 어디로 갔을까? 사장의 죽음 이후 나는 손바닥 생명선을 거의 매일 확인한다. 그러다 어느 날 깨닫고 말았다. 내 생명선이 흐려지고 있었다. 날카롭게 잘린 듯한 부분이 생기고 어떤 날은 아예 연필로 지운 것처럼 엷어져 있었다. 침대 위에서 거울을 보다가 섬뜩한 걸 발견했다. 내 뒤 벽에 비친 그림자. 그 그림자는 분명 나보다 길었고 손가락은 비정상적으로 길고 가늘었다. 나는 돌이켜보지도 못한 채 얼어붙었다. 그림자는 천천히 목을 기울이며 내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그때 어디선가 들렸다. 아직 덜 가져갔어. 이건 환청이 아니다. 누군가 실제로 내 뒤에 있었다. 그림자는 내가 아닌 다른 생명선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 끝에 내가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느낀다. 내 손바닥이 미세하게 뜨겁고 무언가가 선 위를 따라 움직인다. 사장은 죽었지만 그가 붙잡았던 기운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새로운 주인을 찾는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나를 선택한 것 같다. 이 이야기는 끝난 게 아니다. 내 생명선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 그 존재는 계속 내 뒤에 서 있을 것이다.